몇 년을 2,000에서 놀던 코스피가 올해 6,300까지 찍고 전쟁 때문에 폭락하면서 5,000 붕괴 직전까지 갔다가 오늘 다시 5,600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도 22만원까지 갔다가 17만원대로 박으면서 잔치가 다 끝난 건가 싶은 느낌을 줬는데 다시 19만원대로 회복이 됐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 되면서 매일같이 희비가 엇갈리곤 있지만 어쨌든 코스피가 이만큼 올 수 있던 것도 반도체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반도체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지? 사실 80년대까지만 해도 반도체 특히 D램의 패권이 원래 일본에 있었거든요. 근데 90년대에 한국이 가져온 거란 말이야. 이때 이거를 못 가져왔으면은 두 나라 분위기가 반대였을 거 아니야 완전히. 근데 일본에서 다시 반도체를 부활시키겠다고 일본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모든 역량을 몇 년째 쏟아붓고 있는데 특히 TSMC랑 손을 잡고 이 TSMC의 주요 고객사가 될 소니, 덴소, 도요타가 합작을 해서 JASM이라는 합작회사를 만들었죠. 이 합작회사의 공장, 사실상 TSMC 공장을 규슈의 구마모토 지역에 세우고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과연 일본의 반도체가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한때 전 세계 1등을 먹던 반도체를 어쩌다가 한국에 내어줬고 이거를 다시 되찾기 위해 뭘 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용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 그레이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통신사도 만들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의 최대 통신사인 AT&T가 됩니다. 이 AT&T 산하의 연구소에서 또 다른 발명품이 탄생하는데 바로 반도체의 탄생이죠. 그 뒤로 핵심 연구원이 독립해서 반도체 회사를 차리고 또 여기서 독립해서 차리고 반복을 하다가 인텔과 AMD가 탄생하고 실리콘밸리가 형성이 된 겁니다. 초기 반도체는 굉장히 고가였어요.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에서도 못 샀습니다. 대신에 미국 정부가 다 팔아줬어요. 당시 미국은 냉전 중이었고 군비 경쟁과 우주기술 경쟁이 한창이라서 여기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갔던 거죠. 정부가 팔아준 덕분에 재투자와 기술 발전이 가능했고 공정이 안정화되면서 불량률이 줄고 공급량이 늘면서 가격이 다운됐고 민간 부문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된 거죠. 어쨌든 처음 반도체를 만들고 상업화에 성공한 미국은 글로벌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게 되는데 1980년대부터 일본 반도체가 치고 올라오면서 미국을 추월하거든요. 반도체 패권이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일본이 D램이 강했는데 이거는 글로벌 점유율이 80%까지 나왔어요. 지금 한국의 역할을 일본이 했던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일본은 크게 4가지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섬이 규슈고요. 이 규슈를 확대해보면은 위쪽에 후쿠오카가 있죠. 관광을 많이 가죠. 왼쪽엔 나가사키가 있습니다. 짬뽕이랑 원폭이 생각나실 건데 이 규슈 지역 전체에 반도체 관련 기업과 공장이 퍼져 있어요. 이 중에서도 특히 핵심적인 지역이 가운데 있는 구마모토예요. TSMC 공장도 여기 세운 건데 왜 하필 구마모토냐? 여기에 화산이 하나 있습니다. 아소산이라고 지금도 활동 중인 화산인데 용암으로 퇴적된 지층이라서 구멍이 많은 다공질 암석이 기반이래요. 덕분에 빗물이 지하로 다 유입이 돼가지고 지하수가 많이 흐르는데 반도체 공정은 물을 엄청 많이 먹습니다. 특히 이물질에 민감해서 웨이퍼 닦을 때도 나노 단위로 닦아야 되는데 이때 쓰는 물도 불순물이 거의 없어야 된대요. 이런 물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만큼 깨끗한 지하수가 여기에 많답니다. 그래서 1960년대 미쓰비시 반도체가 처음으로 구마모토의 반도체 공장을 세웁니다. 요게 시작이에요. 이때 이후로 NEC, 히타치, 도시바, 소니 이런 기업들이 규슈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일종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이 된 거죠. 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키운 겁니다. 특히 미국을 이길 수 있던 것은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미국은 나사나 국방부가 중요한 고객이었어요. 근데 이들 고객은 비싸도 성능 좋은 반도체를 원했고 이에 맞춰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기술 혁신에 집중을 한 거죠. 근데 일본은 수요층이 기업이었습니다. 주로 자국의 전자제품 기업들이 고객이었는데 대표적으로 소니의 워크맨이나 닌텐도의 페미컴, TV, 캠코더, PC 같은 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든 거죠. 근데 이 기업 고객들은 저렴한 반도체를 대량으로 원했어요. 여기에 맞춰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은 공정의 완성도와 안정성을 추구했고 높은 수율과 대량 생산에 집중을 한 거죠. 근데 당시 일본의 전자제품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불티나게 팔렸거든요. 그만큼 또 많은 반도체가 필요했고 그 낙수 효과로 일본 반도체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특히 당시에 컴퓨터 시장이 커지면서 D램 수요가 폭발하게 됐고 가장 돈이 되는 산업이 되면서 누가 D램을 먹냐의 싸움이 됐는데 이 D램은 성능이 표준화가 돼 있어가지고 설계 가지고 차별화를 주는 게 힘들었어요. 결국은 제조 능력으로 갈렸는데 여기서 설계에 집중한 미국보다 제조 역량이 강한 일본이 유리했던 거죠. 특히 제조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일본 정부였어요. 야, 연구개발 이거 따로 하니까 중복 투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 해가지고 반도체 기업들을 모아서 공동 연구개발을 밀어붙인 거죠. 그리고 또 일본이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어요. 전후방 산업이 다 있습니다. 일본 안에서 전자제품도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만들고 이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까지 다 있던 거죠. 이 반도체 기업들이 공급사랑 고객사를 옆에 다 끼고 있는 거야. 심지어 이 수직 계열화는 금융까지 포함됐어요. 일본이 패전국이 됐을 때 일본 재벌이 강제로 해체를 당하거든요. 재벌이 전쟁을
도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재벌이 무너지고 그 대안으로 게이르츠라고 하는 기업 문화가 나오게 돼요. 우호적인 기업들이 서로 주식을 사주고 우호 지분을 확보를 해가지고 경영권을 유지하게 하는 건데 일종의 기업 간의 연합군 같은 거죠. 특히 이 연합군 안에는 따로 메인뱅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계열사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준 거죠. 특히 반도체가 사이클이 있잖아요. 불황이 주기적으로 오는데 실적이 안 좋아도 투자를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철저하게 시장 논리로 움직이면서 실적이 안 좋으면 투자와 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 경쟁에서 밀리게 된 거죠. 근데 일본은 연합군 안에 메인뱅크가 실적이 안 좋아도 투자를 해주니까 경쟁력을 계속 끌고 올린 겁니다. 요약을 하면은 자본 조달이 훨씬 용이한 구조였고 정부 주도로 공동 연구 개발을 했고 탄탄한 전후방 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패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잘 나가다 갑자기 왜 망했냐? 당시 일본 제조업이 엔저를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이 엄청 좋았는데 미국은 반대였어요. 달러가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안 팔렸어요. 미국만 일본산을 엄청 사는 거야. 그렇게 제조업에서 일본에 크게 밀리게 됩니다. 지금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거에 위기의식을 느꼈듯이 당시에 일본이 치고 올라오는 거에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을 힘으로 찍어 누르게 되는데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를 하게 되죠. 이때 달러의 가치를 낮추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엔화의 가치가 오르게 됐고 일본 제조업은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특히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고 군사적으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미국은 반도체 패권이 무너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어요. 그래서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거를 맺고 일본산 제품에 관세를 때립니다. 일본도 미국산 반도체를 좀 쓰라고 하면서 불공정 계약 같은 걸 맺은 거죠. 이 두 가지 조치로 일본의 반도체는 가격 경쟁력을 잃었고 수출 시장도 잃게 됩니다. 제조업이 망하니까 일본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저금리로 가게 되는데 이때 주식이랑 부동산이 엄청나게 폭등합니다. 그 유명한 버블 경제가 온 거죠. 나중에 이 거품이 터지면서 금융시장이 붕괴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은 더 이상 자본 조달을 못 받게 됩니다. 투자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디램이 주도하던 반도체 산업은 또다시 비메모리 반도체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본도 많이 들고 복잡성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각자 잘하는 것만 분업해가지고 하자고 하면서 특히 설계와 제조가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팹리스와 파운드리로 분업이 된 거죠. 근데 일본은 혼자서 다 하는 게 강점이었잖아요.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으니까. 이 강점이 의미가 없는 시대가 온 거죠. 결국 설계는 인텔을 중심으로 미국이 장악하게 됐고 제조는 TSMC를 중심으로 대만이 가져가게 됩니다. 심지어 가장 잘하던 디램도 한국이 가져갔죠. 비메모리야 그렇다고 치고 디램은 왜 뺏겼냐? 일단 가격 경쟁력을 잃은 게 크고요. 그리고 미국이 기술 혁신에 집착을 하다가 일본의 디램 시장을 넘겨줬듯이 일본은 품질에 집착을 하다가 한국의 디램 시장을 넘기게 됩니다. 일본이 특유의 장인 정신이 있잖아요. 디램 품질 보장 25년 뭐 이런 거를 강조를 했거든요. 당시는 컴퓨터 시장이 PC를 완전히 넘어왔을 때인데 이 PC는 수명이 4, 5년밖에 안 됩니다. 25년 품질 보장이 필요가 없어요. 과잉 품질을 제공을 한 거죠. 시장은 그냥 더 저렴한 디램을 원했어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적절한 품질로 저렴한 디램을 공급하게 되면서 치고 올라오게 된 거죠. 자본 조달 쪽을 보더라도 일본은 버블 터지고 자본이 안 돌았는데 한국은 오너 경영 특유의 공격적인 투자 덕분에 사이클을 무시하는 투자가 가능했던 거죠. 무너지고 있던 일본은 젖먹던 힘까지 짜내가지고 애니치와 히타치 나중에는 미쓰비시까지 합쳐가지고 엘피다 메모리라고 하는 합작회사를 만들었는데 이게 한 10여 년 만에 파산을 합니다. 지금은 격차가 너무 벌어져가지고 사실상 따라잡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다만 모든 게 다 무너진 건 아니에요.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에서 밀린 거지 반도체 자체는 일본도 꾸준히 만들어 왔습니다.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또 자동차나 전력 관련 반도체를 만들어 왔고요. 일본이 강점인 품질과 안정성이 중요한 분야에서 생존을 한 겁니다. 특히 이미지 센서는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면서 재미를 많이 본 사업이고요. 소부장 역시 건재하게 남아있었죠. 이 명맥을 유지해온 지역이 규수해요. 그중에도 구마모토는 상징적인 지역이고 사실 그동안 이 지역은 성장을 멈춘 제조업이 적당히 명맥을 유지하는 평범한 시골이었습니다. 보통 대도시는 서비스업이 중심이고 지방은 제조업과 농업, 관광업이 중심인데 구마모토도 농업이랑 관광업이 잘 돼 있어요. 한국에선 후쿠오카가 유명하고 구마모토는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는데 여기 마스코트는 조금 낯이 익으실 거예요. 쿠마몬이라고 웃긴 짤 진짜 많은데 특히 대만에서 인기가 엄청 많대요. 대만이 또 가까워서 많이 오기도 하고요. 일본 현지인도 많이 온대요. 일본 3대 성이 있고 아까 말한 화산도 있어가지고 특이한 게 귀멸의 칼날이랑 관련된 관광 상품이 있습니다. 에피소드 중에 달리는 기차에서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이 기차의 실제 모델로 추정되는 기차가 구마모토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귀칼 콜라보로 운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제조업, 관광, 농업이 잘 돼봐야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제공이 안 되고 특히 여성들이 선호하는 서비스업은 도쿄에 있다 보니까 가임기 여성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구마모토 지역도 지역 소멸이 예정돼 있었는데 TSMC가 들어오고 많이 바뀝니다. 인구 엄청 몰리고 부동산 폭등하고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올랐대요. 특히 고연봉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소비나 교육 수준도 올라온 거죠. 상권도 활성화되고 다만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서 인프라 공급이 더뎌가지고 교통정체 같은 게 엄청 심각하대요. 한적하던 시골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일본은 왜 이렇게 반도체를 키우려고 할까요? 이 반도체가 없으면 관련 제조업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이겠죠. 특히 이 중요한 반도체가 하필이면 대만에 몰려
있는데 중국이 대만을 침략해서 공급이 끊기면 이거 뭐 답이 없습니다. 특히 일본이 앞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여러 가지 미래 먹거리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도체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본 정부는 TSMC 공장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투자하고 있고 사업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있어요. 공장 짓는 것도 3교대로 24시간 돌리면서 초고속으로 완공을 했대요. 진짜 진심이라니까? 근데 TSMC면 파운드리잖아요. 왜 잘하던 메모리, 디램이 아니라 시스템 파운드리를 하냐? 정확히는 로직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일본의 공급망, 일본의 제조업 구조상 훨씬 더 중요한 반도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막히는 것보다 요거 막히는 게 훨씬 더 치명적이래요. 그나마 디램은 범용 제품이라서 어디서 못 구하면 다른 데서 구할 수 있는 여지 정도는 있는데 이 로직 반도체는 주로 맞춤형 제품이라서 공급사를 갑자기 바꾸기가 쉽지 않대요. 그리고 사실 디램은 규모와 시간으로 경쟁하는 사업이라 먼저 규모를 쌓고 시간을 축적한 한국을 따라잡는 게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오줌도 안 싸고 있어요. 전에 한번 파산했잖아. 삼성 하이닉스가 디램을 선점한 게 진짜 잘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이 잘할 수 있을까? 일단은 파운드리 압도적 1등인 TSMC를 유치한 게 단순히 공장 하나 들여온 게 아니라 뒤쳐져 있던 제조 능력을 확보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상대성 있는 기업을 유치를 함으로써 일본 내 반도체 역량을 다시 규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 기업과 자본이 다시 규수로 모이고 있어요. 무엇보다 강력한 소부장 산업과 현지에서 긴밀하게 협력이 가능해지면서 상당한 시너지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여전히 일본은 제조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팔아줄 국내 수요가 충분히 많습니다. 그리고 JASM 말고도 라피더스라고 하는 합작회사를 만들었는데 미국이 여기에 기술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어요. 중국에 공동 대응을 한다고 동맹을 키우는 거죠. 이게 약간 미국, 일본, 대만의 연합 느낌이 있는데 물론 우려할 점도 있습니다. 초기에 실적이 안 좋아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일본이 국가 부채가 무지막지하게 많거든요. 과연 일본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대요. 잃어버린 30년 동안 인력을 만드는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습니다. 시니어는 이미 은퇴했거나 해외로 나가 있고 주니어는 이제 막 관련 학과 만들어가지고 졸업을 시켜야 돼요. 반도체 산업은 결국 체력 싸움이라고 하죠. 실적이 안 좋더라 이런 뉴스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실적이 안 좋아도 10년 이상 버텨야 되는 사업이에요. 결국 핵심은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조용히 밀어붙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성만 따져가지고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보 문제가 걸려있다면 얘기가 다르죠. 돈을 벌기 위해 반도체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써서라도 지켜야 되는 반도체가 된 거예요. 만약에 눈부셨던 과거의 부활이 목적이라면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자금 능력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라면 어떻게든 성공시키려고 할 거고요. 실제로 어떻게든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혼자서 다 하겠다는 고집을 꺾고 대만에서 TSMC를 모셔왔고 서방에서는 기술 협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가성비가 아주 좋은 피부 꿀템을 갖고 왔습니다. 메디힐 세럼 2종인데 마데카 소사이드 흔적 리페어 세럼이랑 메디힐 PDRN 모공 탄력 세럼이거든요. 누구 따라 올리브영 가서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멍 때리고 있다가 보면은 무조건 한 번은 봤을 브랜드죠. 저희 동네 올영이 진짜 작은데 매대 3개층을 메디힐 마스크팩에 혼자 다 먹고 있더라. 저도 메디힐 거 많이 샀거든요. 원래 마스크팩으로 빵 떠가지고 토너 패드로 한 번 더 치고 올라온 브랜드고 과정에서 쌓인 브랜드 헤리티지를 세럼에 녹여서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게 오늘 소개해드릴 이 두 제품이 되겠습니다. 장도연 세럼으로도 유명해요. 우리 남자들 제일 싫어하는 거 성분 거기서 거긴데 가격에 거품 껴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메디힐은 피부과학에 기반한 브랜드라 자체 연구소가 있습니다. 제품력에 정말 진심인데 가격은 또 거품이 없어요. 가성비로도 유명해. 심지어 다음 주 올리브영 세일부터는 특가거든요. 한 병에 10,000원꼴이니까 미리 장바구니에 넣어두자고요. 제품을 하나씩 보면은 먼저 메디힐 마데카 소사이드 흔적 리페어 세럼이고요. 올영 판매 1등을 수도 없이 찍었어요. 남자가 무슨 세럼까지 바르냐 할 수 있는데 나이 들기 전에 해야 돼요. 푸석거리고 주름이 자글자글해진다고. 보습력 좋고 기능성 좋은 제품으로 미리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제품이 보습력이 좋아요. 피부 속까지 수분감이 꽉 차오르는 느낌? 근데 또 제형이 너무 끈적하면 매일 쓰기 불편하잖아요. 요거는 제형도 가볍고 흡수가 빨라가지고 손이 너무 잘 가. 마데카 소사이드 성분이 순도 98%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트러블 진정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트러블 자국이나 잡티가 흔적으로 남았을 때 레티놀 같은 거 없이 이 제품 하나만 꾸준히 발라줘도 개선이 잘 되고요. 효과를 보려면은 매일 꾸준히 바르는 게 중요한데 제형이 산뜻하고 끈적임이 없어서 메인으로 쓰기 정말 좋은 제품이고요. 이렇게 데일리 제품을 쓰다가 뭔가 요즘 피부가 푸석거리고 맛이 갔다, 집중 케어가 필요하다 할 때 같이 발라주면 좋은 게 이 메디힐 PDRN 모공 탄력 세럼이에요. 피부 탄력에 좋다고 하는 PDRN 성분이 순도 99%로 들어가 있어요. 탄력과 주름 개선에 좋다고 하고요. 특히 이게 식물성 PDRN인데 동물성 PDRN보다 입자가 50배 정도가 작아요. 그래서 피부 깊숙이 유효 성분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모공이 지저분하면은 피부가 진짜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제품이 모공도 정돈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피부결이 개선이 될 수 있고요. 이 탄력이 올라오고 피부결이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피부 광채가 좋아집니다. 요거는 제형이 진짜 재밌는 게 모짜렐라 마냥 쭉쭉 늘어집니다. 피부에 완전히 밀착이 돼. 근데 또 막상 바르면은 끈적이지도 않아. 저녁에 씻고 나서 듬뿍 발라주세요. 2-3번 정도 레이어링해서 이렇게 발라도 좋고 다음날 되면은 개선된 게 확실히 느껴질 거예요. 자, 제품은 1+1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40ml 플러스 40ml 해가지고 총 80ml로 낭낭하게 구성을 해봤고요. 엄마랑 써도 괜찮고 와이프 여자친구랑 하나씩 해도 괜찮고 여동생은
줄 바에는 그냥 내가 다 써버리지. 2번 바르지 그냥. 가격은 특가로 21,400원에 준비했습니다. 한 병에 1,700원 꼴이죠. 세럼이 10,000원이면 진짜 싼 거임. 심지어 올영 1등 제품인데 메디힐 세럼으로 제대로 예뻐지세요.